지금 3년 만에 내 집 장만하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가장 최대치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시장에 있던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려 급매물을 매수하고 있는 것, 이거는 이미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왔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접어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집계에 따른 서울 아파트 1사분기 매매 거래량 가운데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거래가 급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어 와서 매물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래 비중 자체도 급감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6억 원 이하 1사분기 매매 거래 비중이 그 당시 70.7%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만큼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됐던 2021년 기점에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28.9%로 2017년 대비 약 60% 정도나 급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3년에 돌입하면서 약 28%로 2011년 대비 3% 정도밖에 감소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는 집값이 하락해서 매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급감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약 23.5%로 2023년 대비 약 16% 정도나 급감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2023년 대비 약 지금 집값이 반등하고 상승이 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2013년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려왔고, 이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24년 1월 29일부터 실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2월부터 거래량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에 다시 도화선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의 매매 거래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매도가 이제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되면서 상급지 이동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9억에서 15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대출이 나오면서 또 9억에서 15억 구간을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도 매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이러면서 선순환이 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그 해당 당사자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자, 오늘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영상 그대로 복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만에 내 집 장만하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가장 최대치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 장만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8,1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전월 대비 14.5%가 늘어난 수치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약 24.1%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자, 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1년 11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존재감이 가장 컸습니다.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5.3%로 가장 높았고, 이건 이미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해드려왔던 얘기입니다. 자, 전월세 가격 상승, 신축 분양가 상승, 이러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지켜보던 무주택자가 행동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신축 분양가마저 높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시장에 있던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려 급매물을 매수하고 있는 것, 이거는 이미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왔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미 제가 부동산 강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었죠. 그래서 정부가 지난 1월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연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도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전 제가 강의했던 2023년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갈아타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는 애시당초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고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2019년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하락에 대한 연관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지금 대출 규제로 DSR이 전부 다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DSR 적용해서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10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대출에 대한 한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급지 아파트를 선매도 하고 상급지 아파트로 후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급지 아파트 전략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투자 목적으로 역전세가 난 1주택 수요 입장에서도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해져서 매도에서 보유로 전환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분양가격도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가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과 노무 비용 상승, 또 여기에 땅값, 토지대 가격도 상승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부 다 분양가격에 전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분양가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고 경쟁률의 청약 경쟁률도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분양권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분양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분양권은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가뜩이나 분양가격도 높게 산정이 되고 있는 과정에 프리미엄 가격을 주면서까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또 생각에 무주택 수요층들의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인접되어 있는 대장급 아파트 정도의 가격 수준까지 근접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 가격 수준으로 매수하기에는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무주택으로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죠.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재고 아파트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재고 아파트 중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출을 받아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주택 수요층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대다수의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대출 가운데서도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DSR 적용되지 않고 DTI 특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입장에서 본다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6억에서 9억 구간인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은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6억 원 이하의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만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층들 입장에선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요 9억 원 이하까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올해 6억 원 이하에 있는 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9억 원 이하 가격대 수준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지금 봐야만 할 겁니다. 자, 따라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지금 보게 되는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된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 일대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서울의 재고 아파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가까운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중심부 지역 일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구축 아파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무주택으로 기다렸던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선호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이 수도권 지역 일대에 재고 아파트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접근을 하실 수요층들이 있을 텐데, 이런 수요층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6억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를 본다면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인접지역, 예컨대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또는 하남시 또는 용인시 또는 부천, 남양주, 의정부 이런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 입장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곳을 보지 경기도 외곽적 일대까지 넘어가면서 청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쪽까지 청약해서 거주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로 재고 아파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9억 원 이하에서 대출이 나와서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돼서 매매가 되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9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환매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9억 원 이하 주택이 전세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매매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급 지역에서 갭 메우기가 점진적으로 이어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집값 상승이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죠. 근데 이미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생아 특례 대출. 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장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맞는다면 이 대기하고 있는 수요층은 언제든지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고려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신생아 특례 대출 1월 29일 시행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대다수의 주택담보대출이 3%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은 거의 1에서 3% 수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저리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SR 적용해서 제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될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이 아파트가 가장 유효한데 지금 현재 6억에서 9억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이미 대출 중지가 되었죠.
그래서 중간 역할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주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단식 방식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에서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을 봐야지만 그나마 서울 강북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거기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매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상급지로 이동하는데 고가 아파트도 거래가 없는 거죠. 따라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래가 증가될 소지가 매우 클 거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돼서 매도가 된다면 상급지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또 9억에서 15억 구간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단식 방식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순환 방식으로 전개될 거다. 따라서 요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반드시 돼야지만 9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거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라고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2024년 상반기에 약 25% 수준을 먼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반기에는 50%, 2025년도에는 100%로 시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만약에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조금 차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정금리로 전환될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3% 중반대로 굉장히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9억, 15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순환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반드시 실행돼야 되고 이 대출은 1월 29일 이후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2월부터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전체 이 모든 아파트들의 순환 방식으로 다시 추세의 방향이 상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013년 하반기 집값이 2014년에 다시 재폭락을 할 거다. 2차 집값 폭락이 나왔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2014년에 반드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 다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거다. 지금 상승 추세가 접어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다. 다시 지금 관망하고 있던 것들이 심리적 개선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되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또 6억 원, 9억 원 구간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가 매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급지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왔죠. 지금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약 7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매물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다만 조금 더 강북 외곽 쪽 일대는 지켜본다면 다시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상승이 되면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도봉구나 강북 외곽 쪽 일대로 눈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지역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